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흉가가 되어버린 유치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제가 7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때에 겪은 일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안산이며 그 이후로도 쭉 20년 넘게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외갓집 식구들도 안산에 살고 있지요. 저에게는 3살 많은 친척 작은 누나와 6살 많은 큰 누나, 그리고 2살 많은 친형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친척 누나들과 자주 지냈는데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얘기 듣는 걸 좋아해서 친척 누나에게 항상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누나도 올 때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다가 소재가 떨어졌던지 당시 산지 얼마 안 된 컴퓨터를 켜고는 심령 사진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해당 사이트의 이름은 고스트였고 지금은 없어졌는지 검색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큰 누나 품에 안겨서 눈을 가려가며 보고 있었고 제 친형과 작은 누나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고 게시물의 이름은 유치원 가면이었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의 기억은 나지 않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유치원 가면이라는 이름과 그 이야기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큰 누나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9명 정도 되는 유치원생들이 노란색 벽으로 만들어진 유치원 건물로 보이는 곳 앞에 쪼르르 앉아서 수업 시간에 만든 걸로 보이는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 뒤 창문에는 빨간색 눈들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아 경악을 했고 6살 많았던 큰 누나도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래봤자 초등학교 6학년이었기에 같이 무서워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진 아래의 문구였고 사진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경기도 안산시 유치원생들로 해당 유치원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일부 유치원생들 및 교사들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당시에는 살고 있던 안산에 관한 사진이기도 했고 사진이 워낙 무서워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아서 결국 그날 밤에 부모님과 함께 잠을 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안산시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우연히도 이사 간 곳이 심령사진의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동네였습니다. 이사 간 뒤에 바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주변 동네를 탐험한다고 자주 돌아다녔지요. 제가 살던 집과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노란색 벽과 초록색 지붕으로 만들어진 2층 건물이 있었고 주변에 따로 미끄럼틀과 시소와 그네가 있는 걸로 봐서는 누가 봐도 유치원으로 쓰였던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 제가 봤던 사진을 기억하고 아이들이 배경으로 찍었던 그 노란색 유치원이 해당 유치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이라 생각하니 무서웠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 무서움 반, 호기심 반 이런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입구는 굳건히 잠겨 있었고 1층의 창문들은 모두 나무 널빤지로 덮여 있어서 안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무 널빤지 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의 불에 그을린 듯한 벽들과 여기저기 신문지가 널려있는 어두운 바닥밖에는 보이질 않았지요.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만 굳게 잠겨 있어서 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저랑 단짝이었던 친구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엔 늘 폐가인 유치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유치원 건물 옆에는 유치원의 놀이터 말고도 커다란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가 있었고 그 놀이터와 유치원 사이에는 오솔길 비슷하게 작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고 주변 놀이터에는 저와 제 단짝 친구 말고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놀이터와 유치원 사이에 있는 오솔길로 먼저 들어가서 앞서 가던 중이었고 저는 조금 뒤에서 걷고 있는 중이었지요. 그때 그 폐가가 된 유치원에서 아이 목소리가 났습니다. 꺼내주세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저 가던 제 친구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바로 멈춰 섰습니다. 친구는 뒤를 돌아 저와 눈을 마주쳤고 저희는 그렇게 눈을 마주친 상태로 10초간 굳어서 서 있었습니다. 꺼내주세요. 너무 뜨거워. 다시 이렇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뜨겁다는 비명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나무 같은 게 불에 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기둥이 쓰러지는 소리도 들리고 점점 불길이 치솟는 바람소리 같은 것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불길이 보이는 곳은 없었고 뜨겁다는 비명소리는 점점 여러 명의 아이 목소리로 들립니다. 저희는 갈수록 당황했고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불길이 보이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있는 오솔길에 있는 거라고는 폐허가 된 유치원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폐허 쪽으로 가봤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고 불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 폐허인 그 유치원에서 도와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방향으로 안에 누가 있냐고 외치자 안에서 웅얼대는 소리와 함께 울먹이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도 점점 무서워졌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아파트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솔길을 빠져나오자마자 비명소리가 사라지고 만 것이었지요. 뭔가 불타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고 갑자기 그곳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정적이 흐릅니다. 그때 저는 그 비명소리를 냈던 아이들이 정신을 잃은 줄 알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서 집으로 달렸습니다. 집에 계셨던 엄마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겨를도 없이 다짜고짜 엄마 손을 잡고서 그 오솔길로 같이 달려갔습니다. 당시 엄마는 밖에서 놀던 제 친구가 다쳐서 급히 같이 가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폐허가 된 유치원 앞으로 엄마와 같이 갔지만 아까와 같은 비명소리나 불타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 화재가 났다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쉽사리 진화되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엄마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호들갑이냐고 혼내셨지만 내심 마음에 걸렸기에 아파트 다른 주민들한테 불이 난 곳이 없냐고 물어보신 모양입니다. 그날 아파트나 그 주변에 불이 난 곳은 없었고 아마도 환청을 들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후로는 그 길로 다니지 않아서 비명소리를 들은 적이 없지만 가끔씩 그 비명소리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게 혹시라도 정말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지요. 또한 환청이었다면 아마도 그 유치원에서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아이들의 영혼이 그곳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사고가 났던 그곳에 머물지 말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파트 복도에서 새벽에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 지난 몇 달 동안은 생활 패턴 때문에 새벽 4시가 넘어서 잠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가족 중에서 가장 늦게 잠들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새벽 3시 40분쯤이 되면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 현관문을 누군가 손으로 쾅쾅 두들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두드렸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시간대가 되면 사방이 조용하기 때문에 복도에 누가 지나가기만 해도 발소리가 들리는데 현관문을 두들기는 사람은 발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는 소리도 가는 소리도 나지 않았고 현관을 쾅쾅 아주 크게 두들기다가 그냥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부르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며칠 동안 반복되어서 가족들에게 말했지만 잘못 들은 것이 아니냐,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귀신 소리냐며 타박을 섞은 농담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일 반복되고 몇 주 후에 늦게 잠든 엄마도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녹음을 해서 작은 소리로나마 친구들에게 들려주니 다들 이상해했고 제가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매일 새벽 3시 40분경 누군가의 집 문을 쾅쾅 두들기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 소리는 제가 늦게 자던 몇 달 동안 반복되었지만 지금은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요즘도 그 집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적. 오래전의 일입니다. 서울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기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하숙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촌역과 이대역 사이에 있는 모텔촌 뒤에 위치한 낡은 2층 주택이었고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난 후에 현관문으로 들어가서 나무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지요. 주인 집에서 2층 베란다 쪽에 판넬과 샤시로 만든 쪽방이 있었는데
2층에서 다시 신을 신고 베란다 쪽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돌아서면 입구가 있는 구조입니다. 원래는 혼자 살려고 구했는데 친구 한 명이 지금 사는 집이 불편하다며 같이 살자고 해서 함께 지냈습니다. 1인실로 구했던 방이라 좁았기에 제가 항상 오른쪽에서 자고 친구가 왼쪽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고 다른 친구 한 명이 서울에 놀러와서 함께 자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제일 왼쪽에서 잤고 놀러온 친구는 중간,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친구는 제가 자던 오른쪽에서 나란히 일렬로 누워서 자고 있었지요. 그렇게 잠을 자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고 제 머리 뒤쪽 방 밖을 통해서 마당에 있는 큰 나무 앞에 원피스를 입고서 투명한 파란 빛을 내는 어떤 여자가 보입니다. 2층 높이에 떠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제가 자기를 눈치챘다는 걸 들키게 됩니다. 절 쳐다보며 시익 웃더니 순식간에 뒤쪽 방문을 열고 들어왔고 제 위쪽 공중에서 제가 누운 자세 그대로 바꾸고는 그대로 서서히 제 몸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마음에 움직이려고 했으나 꼼짝도 못한 상태로 파랗고 투명한 그 여자가 서서히 제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느끼고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쯤 들어오니 그 들어온 부분만 서서히 차가워졌고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이대로 내 몸에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중에 이 방에 들어오는 방문은 발 쪽에 위치한 방문밖에 없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순간에 되감기라도 하듯이 그 여자가 제 몸에서 휙 밀려나고 방 밖으로 밀려나면서 처음 공중에 떠 있던 그 장소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제 머리 뒤쪽에 있던 방문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찢어질 듯 매섭게 치켜뜨고는 저를 노려보는 게 점점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벌떡 일어났는데 온몸이 차가운 와중에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땀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친구들이 일어나서 안아주고 달래주고 원래 제가 눕던 자리에 눕혀준 다음에서야 잠들었지요. 그 이후엔 그 방에서 잘 때는 절대로 왼쪽에서 자지 않았고 그 여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친구한테 이 경험을 얘기했더니 3명이 나란히 누워서 자면 한 명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옛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병원에서 봤던 그것.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행처럼 편도선염 환자들이 늘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남기고 공기가 드나드는 목구멍에 포도송이처럼 덩어리가 생기는 병이었지만 절제만 하면 되었습니다. 좀 괜찮다 싶은 시술이 레이저 시술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물론 제 동생도 알았지만 저는 전신 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해야 했고 동생은 한참 뒤에 수월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병원은 부산에 있는 유명했던 기독교 병원이었지요. 어렸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수술했던 당시에 그 병원은 로비의 천장이 진짜 높았고 오른쪽 중앙에 사람 크기만한 십자가가 하늘색 페인트가 칠해진 벽에 걸려있던 것만 기억납니다. 수술이 있기 전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고 제 생각으론 종합검진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심전도 검사를 했던 날입니다. 심전도 검사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5층인지 6층인지 모르겠지만 그 갈색 건물 꼭대기층까지 올라갑니다. 뽁뽁이 같은 걸 가슴 여기저기 붙이고 심장 검사를 한다며 말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기에 그렇게 검사를 하고 링거가 매달린 쇠막대를 드르륵 밀고서 엄마랑 저 그리고 간호사 2명, 또 다른 환자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섰고 이윽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순간 보였던 건 대낮에 그것도 그렇게 큰 병원인데 4층에 멈춰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밖으로 보인 것은 시커멓고 어둠이 가득한 마치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이 빼꼼히 열려있고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타지 않았기에 간호사님이 닫힌 버튼을 눌러서 문이 그대로 닫혔습니다. 그 와중에 제 주변에 있던 누구도 이상하다거나 반응을 보이는 어른들 한 분도 없었지요. 그런데 사람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지면 깜깜해도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 보인 모습은 어두컴컴한 4층에서 시커먼 사람 형체들이 떠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마한테 여기는 죽은 사람들만 사는 곳이야. 이렇게 물었지만 간호사 언니가 문을 닫았기에 그날 이후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이 되어서 사가 들어가는 층은 병원이나 호텔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것은 지금도 그 병원을 검색하면 그 건물 사진이 나오는데 그렇게 작은 병원도 아니었는데 그 층만 어둠으로 가득했던 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보였던 검은 형체의 사람들. 그 층의 정체가 궁금해지네요. 5번째 이야기, 지하실에 시멘트 속에 묻혀 있던 여대생. 자세한 지명은 밝힐 수 없지만 서울에 있는 저희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현재 대학생인 저는 20년 가까이 동네에서 살아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는 무엇인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 길목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로등이 적은 곳이고 한밤중에는 어른들도 지나가길 꺼려하는 곳이었지요. 길목에는 지하 건물이 하나가 있었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양말 공장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처음 길목을 알았을 때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기에 폐가인가 싶었지만 어느 날부터 기계 소리와 판소리가 작게 새어나오고 있었고 밤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던 걸로 보아서는 밤늦게까지 공장이 가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옆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소문의 길목에 있던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재빨리 불을 진압하여 불이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하였다 보니 열대 명의 직원들과 직원들의 아이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기에 며칠 동안은 화재 이야기로 옆 동네까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화재 이야기가 조용해질 때쯤에 지하 공장 건물 옆에 공사 중이었던 단독주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주택의 주인은 형의 절친한 친구의 가족이었고 친구 가족들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형은 혹시라도 친구의 기분이 상할까 봐서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로 잠자코 있었지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 형 친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 집이라서 좋았는데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서 잠을 설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울음소리는 점점 통곡소리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워낙 종교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던 그 형은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로 고양이 울음소리가 심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 나가서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하면 소리가 멈추고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소리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형과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결국 집이 공사 중이었을 때 옆에 있던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형 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기겁을 하는 것이었고 친구 할머니께서는 귀신을 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형 친구에게만 이야기했다는데 할머니께서 주무시다가 톡톡 창문을 치는 소리에 눈을 뜨면 창밖에 여자가 둥둥 떠다니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당에 나무가 있었기에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잘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방에서 주무시던 부모님께서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셨고 한두 번이면 잠자코 있겠는데 매일매일 잠든다 싶으면 창밖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께서 몇 번이나 도둑인 줄 알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지만 역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화재 이야기에 부모님 이야기까지 듣게 된 형 친구는 정말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들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형 친구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던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화재는 지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감식하던 사람들은 이미 화재가 발생했던 곳에서 수습이 되기 전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찾아내지 못하고 방화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일은 뉴스에도 등장하였고 뉴스에서는 괴담이라는 타이틀로 방송됩니다. 뉴스는 아까 언급한 소문으로 시작하여 화재로 인한 참사를 소개했지만 놀라운 부분은 다음입니다. 화재가 났기 때문에 건물 보수 정리를 하게 되었고 시멘트 벽을 허물던 인부가 비명을 지르면서 지하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시멘트 벽 속에서 몇 년 전 실종되었던 여대생의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어서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입주한 사람마다 전부 사고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행방불명된 사례도 있고 교통사고에서부터 피살까지. 여담이지만 시멘트 속 여대생은 누가 죽인 것인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후 건물주는 무속인을 불러 원혼들을 위한 굿을 지냈지요. 다행히도 굿이 효과가 있었는지 건물 옆 단독주택의 주인인 형 친구의 가족들도 밤새 가족들을 괴롭혔던 소리를 점점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에는 지하 건물 길목에 가로등이 설치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잠깐씩 켜졌다가도 얼마 안 가서 꺼져 있고 다시 잠깐 켜졌다가 얼마 안 가 또 꺼져 있고를 반복하여서 무용지물의 상태로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그 길목을 다니기 꺼려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밤에는 그 길목을 피하게 됩니다. 현재 길목에는 여러 주택이 들어섰지만 화재가 있었던 건물은 문 앞에 부적이 붙여 있는 상태로 아무도 입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내선 전화. 군복무를 의무대에서 했습니다. 입원실이 있는 군병원 본청과 본청에 연결된 별관, 그리고 본청에서 3분 정도 떨어진 의무병 생활관과 취사장, 기타 자재물자 창고 등으로 이루어진 부대입니다. 인원이 상당히 제한적인 의무대 특성상 당직, 통신, 불침번 등의 실내 근무가 주를 이루고 있었지요. 저도 물론 그 제한적인 인원 중 하나라서 지휘통제실 당직 부관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널널한 부대였기에 당직 사령은 12시를 넘기자마자 숙면에 들었고 통신병도 CCTV 병도 저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졸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급히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통신보안, 백호의 무대 당직부관 병장 박진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은 없었고 지직거리는 잡음과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대답 없던 수화기는 조그만 발소리를 들려주고는 뚝 하고 끊어지게 됩니다. 어떤 미친놈이야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감히 지휘통제실에 장난 전화를 하다니 모두의 잠을 깨운 괘씸한 놈을 찾기 위해서 통신병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화 건 거 내선이지? 어디야?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라며 대답하던 통신병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통신병이 내선번호 204번이라고 말하자 내선번호 204번이 어딘지 기억을 더듬던 저는 잠이 확 달아납니다. 앞자리 이름 본관, 이는 별관, 사문 생활관, 수송부 및 취사장입니다. 한마디로 전화가 왔던 곳은 별관이었고 그 중에서도 204번은 사용한 지 20년도 넘었다는 시체 안치소였습니다. 설마 장난치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통신병 자리에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선명히 떠있는 숫자 204. 설마 싶어서 행정반에 전화를 걸어 당직병에게 물었습니다. 야, 나가서 불침번한테 유동병력이 있었는지 인원수 맞는지 물어봐봐.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예상했던 대답이 돌아옵니다. 유동병력은 없었고 인원수는 이상이 없다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새벽 4시에 일어난 후에 잠입하는 게임처럼 불침번의 눈을 피해 단단히 잠긴 시체 안치소를 뚫고 들어가서 장난 전화를 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화 소리에 깼는지 당직사관이 갑자기 수화기를 넘겨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짜증 섞인 말투로 전화를 끊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직사관이 지통실 앞을 지나간 후에 무전이 왔습니다. 여기는 당직사관, 별관 잠금장치 및 봉인에 아무 이상 없다는 통보.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당직사관에게 격리하고 남은 시간 동안 졸지도 못한 채로 있었지요. 그리고 당직 근무 인수인계 및 교대 후에 생활관으로 올라와 퇴근을 준비하던 어제의 당직사관과 마주쳤고 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자기는 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별일 없었길래 오다 가다 격리만 받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백보 양보에서 시체 안치소에서 걸려왔던 전화는 회선 오류라 쳐도 한 적이 없다는 무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7번째 이야기, 수해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북부의 중소도시로 1998년에 크게 홍수가 나게 되어 인근 상가나
주택이 침수되는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비가 새벽에 많이 왔기에 저희 부모님도 가게를 지키시다가 차를 버리고 오실 정도였지요.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가게나 집을 지키려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기에 초등학교 같은 비교적 고지대의 대피 장소로 대피해야 했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만 계시는 집에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만 계시는 집으로 두 분이 모시러 갔지만 문이 잠겨있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작았지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지요. 날씨가 너무 거센 탓에 혹시나 안에서 다치셨나 해서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를 불렀지만 엄청나게 들어오는 물로 인해 상황이 급박해져 가는데도 전혀 대답이 없으셨지요. 물이 점점 차오르고 할머니를 구하러 온 두 분도 일이 더 커지면 안 되겠다 싶었기에 결국 나무로 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간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만 가득 차고 있는 방 안에서 무엇인가 두 분을 부르는 소리만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두 분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허리 넘어서 계속 차오르는 물을 겨우 헤쳐가면서 다행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곳에 있었다면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대피소에 도착하니 그 집 할머니께선 이미 옆집 사람이 도와주었기에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혹시나 다른 집에 계신 분이 비명을 질렀나 했지만 할머니를 포함해서 주변에 사고를 당하신 분은 없었지요. 오래전 일이지만 여름이 되면 아직도 그날에 아무도 없던 방에 들렀던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곤 합니다. 8번째 이야기, 아무도 없는 집. 당시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그래픽에 관심이 많아서 학원에 다녔습니다. 주말 반으로 4시간씩 하는 학원이었는데 그날따라 정말로 가기가 싫었고 이유는 별거 없었지만 정말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학원을 빠지기로 결심을 했지만 돈도 없고 해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 30분 동안 핸드폰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티다 보니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갈 곳은 없었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집 초인종을 눌러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방법은 아직까지 잘 써먹고 있는 아버지 확인 방법입니다. 다만 작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오실 때 저를 보시면 안 되니까 들키지 않게 잘 숨어야 했습니다. 복도가 넓어서 뛰어서 숨는 건 불가능하지만 1층이라서 바로 앞 주차장으로 뛰어가서 숨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다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보통 주말 낮에는 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서 3번을 더 눌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기에 조금 안심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못된 짓을 할 때면 괜히 마음이 찔려서 더 신중해졌던 것 같습니다. 왠지 아버지가 제가 누르는 걸 알고 집에 안 계시는 척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의심이 모락모락 커졌고 결국 저는 교차 검증을 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뒤로 돌아가서 저희 집 베란다를 확인도 해봤고 경비실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남은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집으로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싶었기에 정말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 저희 집 전화기가 번호 표시가 안 되기에 마음을 굳게 먹고 전화를 걸게 됩니다. 한 5번 정도 통화음이 나왔는데 누군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너무나 놀래서 바로 전화를 끊었지요. 걸린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 너무 춥기도 하고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누군가 받더니 가만히 숨소리만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학원 간다고 나올 때 아버지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었고 아버지께서 감기에 걸리셨던 점을 생각해 이 소리는 아버지의 숨소리임을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었고 결국은 학원이 일찍 끝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준비하고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점이 너무나 기뻤지만 안전을 위해 여러 확인을 합니다. 화장실에 물이 얼마나 말랐는가, TV 셋톱박스가 얼마나 따뜻한가, 침대에 온기가 남아있는가,
3시간 정도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기뻤는데 갑자기 등이 오싹해지며 소름이 돋습니다. 그럼 아까 전화는 누가 받았던 걸까요? 두려움을 안고서 집안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출하셨던 부모님이 돌아오셨고 무서움이 사라지고 그 일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날 집안에 있던 침입자가 집 어딘가에 숨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탈출했겠지요. 만일 제가 그 사람과 마주쳤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